우선 그 방사선으로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갖다가 몸 안에 주사나 혹은 경구로 직접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는 갑상선암이나 간암에서 주로 쓰는 방법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요건 아니고 왼편에 보이는 이제 선형가속기를 통해서 이 선형가속기에서 방사선을 발생을 시켜서 방사선만 몸을 통과시키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 치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 한 3년 5년 사이에 치료 기법이나 장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과거에는 이렇게 이게 선형가속기고 여기서 방사선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기계만 덩그러니 있고 테이블만 있었는데 이 천장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속 장비와 모니터들 들어가 보면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조금 많습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치료 설계라는 과정을 거쳐서 방사선 치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설계 과정에 흔히 하는 게 이제 지금도 씁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빨간 점이 보이죠. 이게 본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점이 아니고 치료 부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점으로 문신을 한 겁니다. 저걸 보고 이제 매번 치료할 때마다 맞추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롭게 쓰는 방법은 오른쪽처럼 환자의 몸을 표면을 갖다가 적외선 카메라로 쭉 스캔을 해가지고 그거를 매번 스캔을 해서 위치를 맞춰 나가는 거죠. 이게 실제로 전문신을 쓰는 것보다 훨씬 또 정확하더라고 해보니까.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어떤 그 예기치 못한 환자의 움직임, 예를 들면 기침이라든지 중간에 하실 수가 있죠. 그럴 때 그런 큰 움직임을 잡아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안정성 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경부암은 여전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마스크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제 매번 그 표시를 보고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뭐 그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표면을 스캔하는 게 그런 방법을 쓰든 마스크를 쓰든 첫 번째 설계 작업에서 이제 이런 방사선 분포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내서 그럼 실제로 치료할 때는 설계 과정에 환자의 어떤 자세를 똑같이 재현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심축은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맞추기가 비교적 용이합니다. 근데 이게 맞춰놔도 보시면 이 상황에서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환자가 매번 눕혀 보면 그 다음에 이 목 뒤쪽이 누우면 안 보이잖아요. 이 부분도 이 경사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할 때마다. 그래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도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에 맞춰내기 힘든 부분들을 점점 더 맞춰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치료실에서 치료 확인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에는 영상하고 두 개를 섞어서 맞춰서 위치를 맞추거든요. 맞추는데 이 확인 영상의 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위치를 잡아 나가는 과정을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가면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 치료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고설량이 들어가는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이 부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3cm짜리 크기의 종양이 있다고 보고 치료를 할 때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3cm면 어떤 오차를 다 생각을 해서 5mm를 더 키웁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5mm 키우면 전체 크기가 4cm가 되죠.
그 부위에 고설량을 주는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이 정확도가 높아지면 5mm를 주는 거를 3mm, 2mm로 줄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3cm짜리 크기를 5mm 여유를 주던 거를 3mm로 줄이면 고설량 부위가 한 30% 정도 줄어버립니다. 부작용이 적게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표적이 있습니다. 폐암이죠. 특히나 하엽에 있는 경우는 움직임이 거의 뭐 2cm까지도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을 전부 다 포괄을 해서 방사선 범위를 정하면 실제 크기보다 방사선이 들어가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는데 흔히 쓰는 방법이 이제 호흡 주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주기 중에 일정 부분만 뽑아내서 그 시기에만 방사선을 조사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도 여전히 넓어요. 치료하는 부위가. 그래서 최근에 시도하는 거는 뭐냐면은 숨을 참은 상태에서 방사선을 주는 거죠. 그러면 폐 안에 있던 혹은 간 안에 있던 것도 표적이 가만히 있겠죠.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기는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시면 환자 몸에 이런 그 호흡 감지하는 마커를 얹어놓고 치료실 벽에는 그거를 이렇게 감지하는 장비를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참고 있느냐 아니냐를 그래프로 저희들이 밖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주면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사선이 쭉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이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 오른쪽 위쪽에 보시듯이 특히 이제 유방암의 경우에 그런데요. 왼쪽 유방암의 경우에 사람의 심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범위를 잡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심장에 방사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숨을 확 들이마시면 심장이 왼편에 있다가 중간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심장이 이렇게 움직여버려요. 모양도 바뀌죠. 이게 혈액이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때 방사선이 나가면 심장은 방사선 영역 바깥으로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겠다. 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정밀도. 이 정밀도라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정밀도가 증가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밑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이 설량이 조금 적게 들어가는 부위입니다. 넓게 분포를 하죠. 근데 이 정밀도가 증가하면 위에 그림처럼 쫙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 아까는 고설량 부위를 이야기했는데 저설량 부위가 줄어들면 역시나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그림만 보시죠. 이 표적이 두 개가 완전히 확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붙어 있으면 설계를 해보면 두 개 사이에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정밀도가 증가하면서 두 개의 분포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방사선 분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 효과는 환자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부작용은 줄고 치료 효과는 높아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제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다음에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 첫 번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단독만 하는 경우가 있겠고 항암제하고 수술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을 섞어서 하는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첫 번째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기능을 살리는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후두에 어떤 진행성 암이 생겼다고 하면 수술로 한다 그러면 이걸 후두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을 못 하죠. 그러면 보조기구를 씁니다. 발성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것을 항암제 방사선 치료에서 한번 치료해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직장암의 경우에 병이 항문 쪽으로 쭉 내려와 있으면 첫 번째 수술을 들어가면 항문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장두를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주머니를 차야 되죠. 근데 이럴 때 항암 방사선을 해서 많이 줄여주면 항문을 살릴 수 있겠다.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섞는 마지막 이유는 미용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에서
초기라 하더라도 수술로 끝내려고 하면 동측의 유방을 완전히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이 있는 데만 드러내고 나머지 부위는 방사선 치료하면서 유방을 살리는 거죠. 예, 미용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면 통상적으로 매일 1회, 주 5회 이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완치를 목적으로 하든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든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데 전체 기간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종류에 따라서 병의 크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보시면 그 연도별로 해서 같은 병인데 치료한 그 횟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회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0회였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회하고 끝냈다 그러죠. 그런 경우 보셨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유방암의 경우에 보면 이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은 전체 유방에 방사선을 주고 병이 있었던 부위에다가 국소적으로 더 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게 가능한 경우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섞어버리는 거죠. 국소 치료 들어갈 거를 매일 조금씩 더 줘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뒤에 부분이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기간이 조금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주는 방사선량을 과거보다는 조금씩 자꾸 저희들이 높여요. 그러면 전체 기간이 같이 줄어들어갑니다. 실제로 완치 목적으로 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인두암입니다. 코 뒤쪽인데 여기 병이 꽉 차고 있습니다. 비인두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안 됩니다. 초기라 하더라도 이분은 항암제하고 같이 했는데요. 밑에 보면 해부학적 구조가 완전히 살아나면서 다 없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사진이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폐암 환자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폐암이 보이는데 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임파선 전이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수술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연세가 좀 많고 그다음에 폐결핵도 좀 있고 이래서 방사선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밑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다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에 전이가 가는 경우인데 보통 이제 뇌에 전이가 가면 사기죠. 병기로 우리 흔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냥 증상 완화 목적으로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개수가 적거나 하면 이때는 완치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그때 시도하는 게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시도를 합니다. 이 환자 보시듯이 두 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다 없어졌죠. 이러면 이제 장기 무병 생존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분은 피부에 왼쪽 뺨에 편평상피세포암이라고 생기신 분인데 처음에 진료실에 들어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큰 걸 달고 여기 왼쪽 뺨에 횡축으로 한 10cm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치료를 시작을 했는데 끝나갈 때쯤 돼서 거의 다 없어지고 여기 앞에 짬빼 조금 남았습니다. 요건 나중에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끝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좀 일찍 오셨으면 여기 보시면 치료하고 나서 흉터가 이래 조금 있죠. 이것도 좀 적게 생겼을 텐데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으셨겠죠. 예. 어쨌든 치료는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완화 목적의 방사선 치료라는 거는 어떤 통로가 막혔을 때 치료하는 거예요. 기도나 식도, 그 다음에 뼈에 전이가 가서 아픈 거, 그 다음에 뇌에 굉장히 많은 다발성의 전이가 있거나 크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척추에 전이가 가서 통증이 있거나 신경다발을 누를 가능성이 높을 때,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해서 출혈이 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우선 이분은 오른쪽 주기관지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암덩어리에서 방사선 치료에서 완전히 풀려서 공기가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척추 혹은 그 대퇴골에 전이가 가는 경우에 통증 완화를 위해서 합니다. 주의사항은 이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뼈가 조금 튼튼해지려면 쉽게 말해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데 조금 덜 아프면 활동량을 갑자기 확 늘려버리면 이게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한 적어도 석 달 동안은 체중이 실리는 상황은 좀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이런 건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지팡이 짚으시고.
그다음에 뼈에 전이가 갔을 때 골절이 임박하다. 이거 놔두면 누가 봐도 부러질 것 같다. 이럴 때는 수술로 고정을 하고 중간에처럼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뼈가 살아난 거 보이시죠? 왼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물으시는 게 이제 치료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 제일 궁금하죠. 크기가 줄어드는 거는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나서 적어도 2주 정도 지나야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한 번 받았다고 줄지 않습니다. 항암제하고 조금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는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한 달에서 길게는 한 석 달 뒤에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한 경우에는 증상이 좋아지는 시기는 한 반 정도는 치료 중에 좋아지시고 반 정도는 치료가 끝나고 한 2주 지나야 좋아지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오십니다. 그 최신 장비는 뭐든지 다 되느냐? 내가 병이 이 정도인데 뭐 밑에 질문 비슷한 질문입니다. 아주 그 20년, 30년 전의 장비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근래에 뭐 어떤 뭐 5년 안에 어떤 장비의 변화는 기존의 장비가 전혀 손을 못 대는 거를 새 장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존의 장비가 하던 거를 조금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왼쪽에 한번 보시면 골반 아래쪽에 원병이 있고 주변에 임파선 전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에는 다발성 전이가 있고 폐에도 다발성 전이가 있습니다. 이거 치료되느냐는 이야기죠. 방사선으로. 이거는 무슨 기계가 와도 안 됩니다. 방사선으로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때는 항암제 받으셔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쭉 병이 줄어듭니다. 자, 제일 마지막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 정도면 수술로도 가능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아래비 다 제거를 하면 이런 상태가 방사선을 고려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술의 대안으로. 네. 다음에 부작용인데요. 첫 번째 많이 물으시는 게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붙어 있어도 되느냐 묻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선형가습기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이 몸 바깥에서 만들어져서 방사선만 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몸 안에 방사선이 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집어넣는 거, 갑상선암처럼 어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을 몸에 집어넣는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가 빠지느냐, 두피가 방사선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빠집니다. 그런데 폐를 치료하는데 머리는 안 빠지겠죠. 그러면 머리카락은 안 빠집니다. 그다음에 치료할 때 아프냐, 방사선이 몸을 쫙 통과할 때 지리하게 아프냐, 이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구강점막이나 인두점막이나 식도 같은 게 방사선 범위에 들어가면 거기에 방사선 염증이 한 3주쯤 되면 생기거든요. 그때는 아픕니다. 통증이 있을, 그것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거죠. 방사선 부작용은 이제 어느 부위를 치료하느냐,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양을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부작용이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생기는 거는 피로감과 구역인데 이것도 후두의 성문부암 초기, 그 다음에 전립선암 초기 이런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로감이나 구역 안 생깁니다.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위별로 다르다는 이야기는 폐를 치료하는데 설사가 난다든지 골반을 치료하는데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분들의 경험이 내가 치료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위가 다르면.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앞에 이선학 과장님이 다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